지난 18일 일본의 주가문춘 등의 매체에서 전한 소식은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의 한 공원에서 14살에 불과했던 소녀 히로세 사야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던 사건인데요.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학교에서의 집단 이지매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 사건이 특히 더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소녀가 다니던 학교의 교감이 한 발언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유족과 각종 여론이 학교 측을 향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당장 공개하라고 요청하자 학교의 교감은 이미 죽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10명의 미래가 더 중요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역시 자유로운 처지는 아닙니다. 한국도 범죄자의 신상을 밝히지 않아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가해자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피해자는 이미 죽어버렸으니라는 이유를 드는 것은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일본에서 전해진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알 수 있다 합니다. 일본은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전범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피해자들은 이미 죽어버렸으니 자신들이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들이 끊임없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그들의 말을 무시하며 그들이 죽을 때까지 버티면 결국에는 자신들의 죄는 잊혀질 것이라 여기는 것이죠. 틈만 나면 자신들이 과거의 전쟁이라는 역사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을 만들어냈다는 이유로 앞으로 남은 미래를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하나. 유럽에는 무수히 많은 전쟁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서로 미래를 위해 협력하고 살아간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한국은 과거에만 얽매여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발전하지 못해 후진국에 머무르는 것이라는 게 일본이 수십 년간 외쳐온 주장입니다. 한편 일본은 다가오는 24일부터 도쿄올림픽에 이어 도쿄 패럴림픽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도쿄 주최 측에서 보일 음흉한 행보의 일부가 공개되자 세계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미 일본은 도쿄올림픽 당시 무수히 많은 음흉한 짓을 보여 전 세계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 우길기의 흔적을 남기는가 하면 선수단 입장 당시 한국의 선수단 차례 때는 황급히 카메라를 치우는 등의 행위 등이 있죠. 한국의 선수단들의 건강을 위해 식단을 따로 준비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은 후쿠시마 주민들이 희망을 불태워버렸다라며 대놓고 한국을 저격하여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자체 도시락을 준비한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주제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일본은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릴 도쿄 패럴림픽에서도 믿지 못할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고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패럴림픽의 MVP 선수에게 수여되던 상은 황현대 성취상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한국인이 만들어낸 상인데요. 황현대 의사는 1938년 일제강점기 경성부, 지금의 대한민국 서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녀의 나이 3살이 되던 1941년에는 소아마비에 걸려 이후 한쪽 다리를 못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청명하던 그녀는 이화여대 의대에 진학하여 1965년부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아재활원 의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 출신 의사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1966년부터는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소아마비 장애인들의 치료, 재활, 교육, 고용을 추진하는 각종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랬던 그녀는 1988년 대한민국에서 열린 서울 하계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의 자리를 맡아 자신의 사비로 패럴림픽 선수를 후원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죠. 그 시절의 여성이자 장애인이었던 그녀가 자발적인 기부의사를 밝히자 이에 크게 공감한 세계는 황현대 성취상을 1988년 서울올림픽 때만의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아예 정기적으로 기념화시켜버렸습니다. 취지가 취지인지라 단순히 성적이 좋은 선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장애 극복 정신 등 패럴림픽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었는가 여부도 수상자 결정의 중요한 잣대로 평가되기 때문에 패럴림픽 기간 동안 3명의 남자 선수, 3명의 여자 선수가 후보로 결정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심사도 진행되죠. 그리고 면접에서 최종 선택된 남녀 선수 각 한 명이 황현대 성취상의 수상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황현대 성취상이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황현대 의사는 매번 패럴림픽 열릴 때마다 그곳이 어디든 현지에 가서 상을 직접 수여할 정도로 자신이 시작한 시상에 큰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는 황현대 성취상이 돌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밝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특정 나라들이 이상의 불편함을 제기하였다. 누가 봐도 그 특정 나라는 일본이 분명하죠. 실제로 도쿄 패럴림픽 조직위는 황현대 성취상을 대신하여 새로이 만들어지는 I'm Possible 어워드의 신설에 깊이 관여했고 이것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합니다. 황현대 의사는 패럴림픽 운동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지 않나 라며 30년의 전통을 지닌 황현대 성취상의 명분에 이의를 제기했죠. 그런데 막상 황현대 성취상의 퇴출을 받아들인 현 IPC의 수장은 브라질 국적의 비장애인 앤드루 파슨스입니다. 황현대 의사는 스스로가 소아마비에 걸린 의사로서 한평생을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 살아왔으며 그녀가 부회장을 지냈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를 훈련시키고 패럴림픽에 파견하는 일을 맡아 2005년에는 이 조직을 모태 삼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출범하여 황현대 의사는 한국 패럴림픽 역사의 산 증인이라 봐도 무방한데요. 앤드루 파슨스와 황현대 의사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패럴림픽에 기여한 바가 많은지는 지나가던 5살짜리 꼬마에게 물어봐도 저명한 사실임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황현대 성취상을 폐지해버린 일본의 악행에 전 세계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현대 의사는 지난 수년간 알츠하이머 병과 싸우느라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패럴림픽이 열릴 때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상을 수여했을 정도로 이 상에 대한 애정이 엄청났었는데 일본의 술책으로 상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여성으로서 그녀의 활약이 두드러질수록 일본이 한국의 여성에게 행했던 잔인했던 역사가 부각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억지 공작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한국의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현금 압류 조치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것으로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법원의 말을 무시하고 여태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기에 우리 법원은 미쓰비시로 가야 할 국내 기업의 대금을 강제로 압류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국내 기업은 LS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이 회사는 트랙터 엔진 등의 부품을 산 뒤 미쓰비시 중공업 측으로 송금해야 했던 8억 원가량의 대금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것에 대한 압류 통보를 내렸습니다. LS 계열사의 내부자는 법원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따르겠다라면서도 어차피 미쓰비시와의 거래는 줄곧 줄이던 참이었다. 해당 회사와의 거래는 우리 회사 전체 구매액의 0.1% 수준으로 매년 줄어가던 추세였기 때문에 앞으로 미쓰비시 중공업과 크게 문제가 생길 일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은 분노하였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압류한 채권에 대한 현금화에 나선다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측에 일본의 입장을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으며 일본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이번의 채권 압류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매일 말로만 압박을 가하는 신용을 하지 말고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뉴스를 보니 한국의 국민 1인당 GDP와 임금 등이 일본의 것을 거의 따라잡았으니 한국과 일본은 과거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 있던데 수십 년 동안 일본을 속여 돈을 번 주제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타려는 한국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된다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다른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에는 반일이냐 비국민이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자체적인 검열에 나서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네티즌들은 설사 같은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과거를 현실적으로 반성하는 목소리를 낸다면 무지성으로 그를 향한 비난을 퍼붓기로 유명합니다. 30년 전 한국의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했을 당시 이를 최초로 보도해주었던 언론인은 다름 아닌 일본 아사히 신문의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였습니다. 해당 기사를 본 일본의 극우들은 한국의 앞잡이냐, 한국에게 얼마를 받은 것이냐, 지금 당장 너와 너의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협박을 할 정도로 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지 않았지만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는 나는 단순히 한국을 위해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사를 쓴 것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우익들은 30년 동안 그의 기사는 날조라며 그에게 온갖 인신공격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우에무라 다카시는 일본 우익의 앞에 서서 자신에 대한 비방을 일삼던 여러 주간지들과 대학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일본의 법원에서는 1, 2, 30 연속으로 그의 소송을 기각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사법기관에서도 일본 우익과 똑같은 사상을 공유한다는 방증이죠.
이외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한국이 위안부 피해자 등을 자신의 예술작품에 남기던 일본의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는 얼마 전 자신의 집에서 향년 100세의 나이로 숨졌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녀 역시 위안부 관련 작품을 발표한 이후로 우익 네티즌들에게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협박성 편지를 받을 정도였기에 잦은 신경쇠약 증상을 호소했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한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과거 일본의 만행에 분노하여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질렀던 한 방화범의 이야기가 재주목받습니다. 2011년 발생한 야스쿠니 신사 방화 사건은 특이하게도 범인이 야스쿠니 신사 방화 내가 했다 라는 메시지를 현장에 남겨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을 광역 도발시킨 행위를 선보였었는데요. 사건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알려진 놀라운 소식은 한국어 메시지를 남겼던 그가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류창으로 그의 외할머니는 1942년 대한민국 전남 목포항에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중국에 끌려가 위안부의 고초를 겪은 바가 있으며 그의 외증조 할아버지는 1940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중 학생들에게 몰래 한국어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아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이 사실을 듣게 된 류창은 일본의 반인륜적 만행에 반감을 갖게 되었고 전범의 역사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커녕 매해 A급 전범을 숭배하는 일본인들의 만행을 보고 견디지 못하여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의 방화를 저지르는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국내 네티즌들은 당신의 외증조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한국어를 지켜냈습니다. 중국인임에도 한국어로 범행 사실을 메시지로 남기다니 욕 나올 뻔했는데 사연을 듣고 보니 대업이었네요 라며 그의 행동력에 감탄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